네, 안녕하세요. 태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는 가셨나요? 저희는 그 직원들 지금 휴가 보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 화곡동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깡통 전세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 2,000채 갖고 있니, 1,200채 갖고 있니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와서 물론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물건까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은 괜찮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깡통전세란 그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구축,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주로 구축에서 발생이 되고요. 집주인이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이상일 경우 뭐 깡통전세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낙찰되는 그 비율이 뭐 70% 정도 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70%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깡통 전세 사기라고 했는데 뭐 다 사기일까? 물론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 사기가 아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특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주로 신축에서 발생됩니다. 신축에서 발생되며 분양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고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며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가 혼재해 있는데요. 최근에 계약 시 건축주하고 계약할 때 향후에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것을 이제 공지하기도 합니다. 이 깡통 전세와 깡통 전세 사기는 좀 의미가 다른데, 이거 현재 매스컴에서는 이 부분을 섞어서 보도하고 있어요. 뭐 한 사람이 1,200채를 갖고 있어서 위험하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또 매매가 대비 70% 이상 되는 건 피해라. 이건 또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섞어서 얘기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그 표로 날아봤는데요. 일반적인 깡통 전세는 주로 구축에서 발생된다고 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집값의 70% 이상일 경우 통칭을 하는데, 이거는 또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합니다. 예, 나만 유독 비싼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주택을 가진 전세로 들어갔을 때 거기 시세가 비슷한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주변 전세 시세보다 비싸진 않아요. 전세금 반환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차피 집주인들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갭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좀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으나, 매매가가 떨어졌으니까 전세가도 좀 떨어져야겠죠. 그럼 자기 돈 좀 보태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대부분 좀 해결이 되고요. 뭐 소송으로 가서라도 어차피 해결은 됩니다. 뭐 물론 뭐 100%다 제가 해결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좀 애로사항은 겪긴 하지만 해결은 되는데요. 자, 이 깡통전세 사기는 제가 왜 사기라고 하자면, 사기는 알고서 뭐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로 신축에서 발생합니다. 그 후분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컨설팅 업체가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아니고 컨설팅 업체란데, 이 사람들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아직까지. 자, 이 집주인의 의도가 개입이 돼요. 왜? 이 컨설팅 업체를 이 집주인이 고용을 해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네가 내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 한 채를 팔면 얼마를 주겠다 해서 여기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걸리면 집주인은 나 모른다 하는데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계약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발뺌이죠. 자, 분양가와 전세가가 동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건축주는 뭐 분양을 해서 회수하든 전세를 해서 회수하든 투입된 돈만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 이익까지 해서 분양가하고 전세가하고 동일하고, 이건 특징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는 집값의 70%니까 매매가 대신 70%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이게 분양가가 매매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으면 여기로 보면 100%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 2년 동안, 또는 이사할 때 힘드니까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제 유인책을 내놓고서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바뀐 집주인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회수 불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데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최근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빌라에서, 신축 빌라에서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워낙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더 해먹기가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반환보증보험 요 제도를 딱 무기로 들고 와서 이제 오피스텔까지 이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조직도라 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건축주,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고용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업체죠. 분양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은행대출, 브로커가 들어가는데요. 신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없어요. 뭐 분양가나 매매, 여기서 분양가가 주택가격 아닙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인데 공시가 없고요. 아직 1년 안 신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국세청장 고시가를 쓸 수 있는데 아직 고시가 안 됐죠.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감정평가사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건축주가 원하는 가격으로 산정해줘. 이게 문제예요. 1번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근데 왜 감정평가액이 필요하냐면 이게 있어야지 전세대출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할 때 기초 자료로 이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뭐 2억짜리를 예를 들어 3억에 감정했다면 3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전세를. 근데 여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계약서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주로 이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이제 브로커가 이거를 대출을 알선해요. 그래서 계약자가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내 주 거래은행인데 내 신용등급도 좋고 이자도 싸고 하니까 이자가 쌀 거다. 이쪽으로 가서 하겠다 해서 집어넣었더니 안 됩니다. 라고 불가 판정을 받아서 다시 이쪽에서 알선해준 거기 가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자, 그럼 이분들이 입주자를 어떻게 모집하냐면은 이렇게 다 지어진 집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구경하는 집도 만들어놔요. 여기 들어가면 거의 모델하우스 뺨칩니다. 그냥 혹합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어느 동네, 뭐 화곡동에 내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집을 알아봐야 돼서 거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집 찾아다니다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아까 뭐라 그랬죠? 좀 시세보다 높은 것 같아 느낌이. 좀 이게 이렇게 높은가 했는데 아니 높으면 어떠냐?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 아니냐? 대출이자 우리가 다 내줄게. 응? 이사할 때 힘드니까 이사비 줄게. 이사비 제가 이주비 지원이니까 적어 보이죠.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컨설팅 업체 최고의 호객입니다. 호갱. 예. 왜냐면 요걸 부동산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이 부동산에다가 소개비를 줘야 되는데 이 소개비가 붙는 거예요. 그냥 컨설팅 업체가 그냥 자기들이 꿀꺽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길 가다가 와서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막 한 20개 정도 될 텐데 언제 다 이걸 해요.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에서 부동산에다가 쫙 뿌려요. 속지라 그래서 나눠주고 손님 붙여주면 전세 계약하면 얼마 준다. 뭐 매매 계약하면 분양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쭉 뿌려요. 근데 임금 부동산은 이거 절대 취급 안 합니다. 왜? 시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방 하나 거실 방 해서 이게 투룸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화곡동에 여기 한 2억 5천 정도 돼. 시세가요. 전세가.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거를 3억 2천, 3억 3천, 3억 5천에 놔요. 그러면 주변 부동산이 여기다 손님을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소개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소개비 많이 받아도 이 사람 나갈 때 빼줘야 돼요. 저희들은 동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 사람 집어넣어야 돼 들어가겠냐고.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비싼데. 그래서 인근 부동산은 이걸 취급을 안 해요. 대부분 차로 10에서 15분 또는 20분 정도 있는 그런 위치한 부동산이 이제 취급을 하는데 저희 파크베 부동산도 파크베버 오피스텔 단지 2층에 있습니다. 뭐 1층에는 상가 2개밖에 없고 카페 자리가 워낙 비싸서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단지 내 부동산이기 때문에 2층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광고하는 부동산 위치 보면은 뭐 일반 오피스 건물, 상가 건물 4층, 5층, 6층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개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직방이라든가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광고한 부동산들이 이 근처가 아닐 거예요. 보통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사람 집어넣을 때 부동산 소개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뭐 방을 받던 부동산 소개로 왔던 이제 7월 1일 날 예를 든 겁니다. 7월 1일 날 한 달 뒤인 8월 1일 날 잔금을 치고 입주하겠다 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누구랑? 건축주랑. 근데 이 건축주가 얘기를 해요.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8월 1일 날 잔금 치를 때 잔금은 뭐 건축주가 받겠죠. 새로운 집주인 내가 이걸 팔 거니까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지 할 거잖아요. 근데 덧붙이죠. 자, 근데 그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의심을 안 해. 왜? 받는 게 있잖아. 뭐 이주비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준대죠. 이자 다 내준대죠. 혹했죠. 지금 이미 꽂혔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건축주와 집주인, 이 명의를 떠가는 집주인.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같으면
여기 빌라가 이제 3억에 전세를 났는데 네가 3억에 이 집 사가 네 앞으로 줄 테니까 명의 변경해라면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한다. 아니죠. 왜? 다주택자, 뭐 종부세,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앞으로 청약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떠와가지고 다 막혀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안 해. 근데 이걸 해요, 이분들은. 왜? 여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취득세 내가 다 내줄게. 여기서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커미션을 줘요. 자,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돈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럼 500으로 계산해 보자고. 하나를 명의를 떠오면 500만 원을 받아요. 10개를 떠오면 5천만 원을 받아요. 20개를 떠오면 1억을 받아요. 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수십에서 수백 채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내막은 모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데, 자, 만기 날인 24년 8월 1일 날 이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까 반환보증 가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 새로 바뀐 사람하고. 근데 안 해요. 어떡할 건데요? 이 사람이 가입 안 하면. 그리고 반환보증 의무가입은 그 허구에서도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입하라고 돼 있어요. 2분의 1이 거꾸로 2분의 1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2년 계약하면 1년 안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차일필 미루면 어떡할 건데요? 예, 장담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보다 높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왜? 본인은 들어갈 때 이거 받았잖아요. 이자 지원, 이주비 지원 받았잖아요. 이거 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사람도. 이게 메리트인데 내가 들어갈 때 이거를 메리트로 보고 들어갔으면 다음 사람도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줘요? 건축주 이미 바뀌었는데 집주인 그거 명의 변경하면서 500만 원 받을 그 재미로 한 사람인데 이거 있겠어요? 없지.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죠? 예, 이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가입했더라도 아까 이런 경우 수십 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가입했더라도 거짓 모든 보험이 다 똑같아요. 생명보험도 그렇고 가입할 때 서류 작성할 때 거짓 또는 허위 정보로 가입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보증금 지급 거절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하고 이러다 보니 나갈 때 집주인 연락해도 연락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세입자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집이 나갈 때까지 보증금 해제는 불가능해요. 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요? 좋아요. 그러면 진짜 양심적이어서 이분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보증금을 타서 나갔어요. 진짜 100% 해피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난 단가? 그렇지. 나는 피해 안 받죠. 그죠? 누가 피해봐요? 자, 3억이라 그랬어요. 나는 3억을 받아서 갔어. 허그에서. 허그는 그 집주인한테 3억을 청구해요. 연락이 안 되죠? 결국은 공매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시세가 얼마라 그랬어요? 2억짜리예요. 공매 치면 얼마? 70%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1억 4천에 나가요. 그럼 1억 6천이 허공에 날아가요. 이게 누가 책임져요?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적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네? 어딘가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후분양하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 시 좀 주의하세요. 이게 다 사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하셔라. 그래서 분양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거는 가급적 피하셔라. 거기다가 이자 지원이 이주비 지원해준다. 이거는 유인용 믿김을 명심하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도 혹하지 마시고 계약 전 물건지, 그 물건이 있는 주변 부동산의 시세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군데만 가지 말고 한 두세 곳 정도 가서 확인하시면 그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옆에 슈퍼에 가서 물어봐도 알아요. 저기가 3억이랬는데 맞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가서 물건을 볼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건 안내받을 때가 구경하는 집 가면 이제 컨설팅 업체 직원이 달라붙어서 막 설명해 줄 거예요. 뭐 옵션은 뭐가 있고 뭐가 좋고 막 얘기해요. 그때 다 좋은데 차라리 전세 이거 3억이면 전세로 하느니 내가 차라리 분양받을까 싶은데 분양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이 찢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이거 분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전세가로 드려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자, 이겁니다. 계약할 때는 건축주하고 하고 잔금할 때 잔금은 건축주가 받죠. 잔금할 때 새로운 사람, 주택임대 사업자인 사람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이다 하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건축주와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치르고 새로운 매수자, 분양자, 수분양자하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나의 상대방은 새로운 집주인이에요. 건축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상대방은 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 아까 그랬잖아요.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명의 변경한 사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절대 하지 마셔라.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등기를 떼봤더니 신탁사다. 이거 다 사기죠? 이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신축일 경우 등기 명의자가 신탁사일 경우 깡통전세 사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자,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분양자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양계약서, 물론 당연히 이제 이분한테 분양계약서, 등기에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분양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신탁사 도장, 시공사 도장, 시행사 도장, 그 다음에 이 사람, 임대인, 수분양자 이름, 주민번호 도장시켰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등기상에 이렇게 14개 신탁사가 올라와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신탁사들은 다 관리 개발 신탁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신탁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14개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신탁이라는 게 뭐 꼭 이런 데다만 맡기는 게 아니고, 신탁은 위탁자가 뭐 수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 신탁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하기 복잡하고,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회사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관리나 개발 신탁이겠거니 하고 분양계약서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예,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세가가 높다 낮다 이것만 따지시면 되지 사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이상은 뭐 깡통 전세, 사기 말고 깡통 전세로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냐? 자, 이게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에 가면은 매 분기별로 오피스텔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오피스텔은 2018년부터 분기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사분기는 3월달까지니까 4월 초, 그 다음에 2사분기는 6월달까지니까 7월 초, 이게 7월 15일 날 발표가 된 걸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요약한 맨 앞장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요게 지금 매매, 전세, 월세네요. 그죠? 전국 다 올랐네요. 2분기에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랐고, 수도권도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랐는데 지방은 빠졌네요. 매매가 0.4, 전세가 0.3, 월세가 0.05 빠졌고, 자, 서울입니다. 매매 0.4 올랐고, 전세 0.42 올랐고, 월세 0.45 올랐네요. 6월달, 그러니까 4, 5, 6월달에 오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이 있어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얼마냐? 전국이 84.78%입니다. 수도권이 85.5%고요. 서울은 84.01이고 지방은 82.76이에요. 자, 서울도 84.09예요. 그러면 이거대로라면, 자, 전국의 모든 오피스텔은 뭐다? 깡통이란 얘기예요. 깡통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국에 다 이게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깡통 전세 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갈 오피스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괜히 오해해서 내가 괜찮은 물건인데 내가 겁나서 안 들어가면 나만 손해죠. 뭐 괜찮은 안전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다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셔라 해서, 제가 왜 깡통 전세를 설명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오피스텔은 전국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이 84.78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7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경매를 쳤을 때 얘기예요. 그죠? 경매를 쳤을 때 낙찰 대금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보증금을 다 회수 못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경매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경매는 언제 치느냐? 저당이 설정됐을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저당이 설정되고 그걸 못 갚았을 때 은행 측에서 이제 경매를 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뭐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뭐 경매를 신청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그 전세 외에는 저당이 없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전세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뒤에 내가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하기 전에 실살 나와요. 실살 나와서 거기 대항력 있는 그 거주자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여기 84.78로 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 전세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에는 저당이 없어요.
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세금 체납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뭐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세는 전세 세입자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경매에 들어갈 그 소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84.78까지 가격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오해하실까봐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과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